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 역시 집이 좋아. 여행 갔다가 딱 어제 돌아오는 순간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 이 맛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구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몸소 다시 느끼기 위해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음, 어디 쿠바라든지 음, 스리랑카라든지 이렇게 몸이 음, 고생스럽고, 먹을 거 음, 제대로 못 먹고 이랬을 때는 집이 음, 그렇게, 예, 돌아왔을 때 정말 반가울 텐데, 음. 사실 오사카, 일본 요쪽은 그런 불편은 별로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뒤에 안 아니에요. 좋은 일 문제가 있으셨어요? 있어요. 예, 문제 아주 큰 있으셨구나. 아쉬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 숙소가 작아요. 아, 일본의 왜 호텔 그들은 특히 나는 마지막 숙소는 내가 사실 이제 항상 여행의 이 원칙 있으시잖아.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숙소. 그래서 음, 마지막 막바지에 가장 좋은 숙소에서 비싼 숙소에서 머물러서 올 때 여한이 없게 한다가 이제 저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12일간 있었는데 처음에 3박 4일은 아주 싼 숙소 3만 5천 원짜리 방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전화도 통화도 못해. 바로 옆 사람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작은 숙소고, 네. 근데 그 다음 숙소는 조금 더 이제 비싼 데로 갔어. 5만 원짜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야, 세상에 40만 원을 내가 결제했잖아요. 이거 쉽지 뭐야, 않거든. 하루에? 아니, 어. 5일에. 그러니까 이제 1박에 8만 원이란 놀랬네. 얘기지. 예. 근데 제가 1박에 8만 원 정도 쓰고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약간, 나는 일본 숙소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면,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일본 여행하기 힘들 것 같아. 진짜 왜 너무 이렇게 오막조막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일본 여행 가면 그래서 볼 수 있는 풍광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서양인들이 그 등치 큰 서양인들이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로비 그 호텔 로비에서 막 그 저기 노트북 갖다 놓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막 몇 시간씩 해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방은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어떻게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거기 있으면 저는 그리고 항상 왜 아침에 일어나서 홈트를 하거든요. 홈트레이닝. 그건 일어나서 이제 불가능한 그게 사이즈지. 힘들어요. 그 사이즈에서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스쿼트 같은 거 하고 막 이제 그 팔굽혀펴기인데 팔굽혀펴기는 뭐 그냥 침대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쳐도 이 스쿼트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약간 등 뒤에 벽이 바로 거의 이제 붙어 있고 바로 앞에는 이제 막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제 딱 집에 돌아오니까 아유 그래 역시 내 집이 좋아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이번에 또 음, 이제 그 숙소가 또 음. 좁은 게 또 아쉬웠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한 이틀 정도 비가 온 거예요. 아, 어, 이게 저는 비가 오면 안 나갑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숙소에서만 지내. 방에서만 뒹굴거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드라마 PD로 일할 때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비 오는 날도 일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비 오는 날 일하면 뭐가 또 힘드냐면 특히 비 오는 날 막 그 밤에 이렇게 막 그 조명 이렇게 가면 요즘은 이제 배터리로 이게 다 바뀌어서 그나마 달라졌는데 옛날에 90년대만 하더라도 밤에 이렇게 조명 작업하면은 다 선을 다 끌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길에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그 긴 선을 전선을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스파크 나고 감전사고가 일어나. 특히 비 오는 날은. 근데 나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 내가 이렇게 나는 있는데 조명팀이 이렇게 선 끌다가 이렇게 막내가 이렇게 지직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전기 먹는 게 보이거든. 나는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깝죠. 비 오는 날은 그냥 이렇게 왜 비가 쭉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감독으로서 통 크게 야, 오늘은 그냥 접어.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쉽시다. 일당은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로 그 스태프들 일당은 다 나가는 거니까, 일당은 다 받으셨고, 자, 오늘 그냥 퇴근! 이러고 싶은데, 정말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쉬말서잖아. 네가 회사의 제작비를 함부로. 그래가지고, 나는 비 오는 날 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 네. 제가 이제 요즘은 가끔씩 이제 물론 여행 가서 비 오면은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놀러 와서 굳이 비를 맞으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날은 쉬었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오사카에서 제가 이번에 12일간 한 도시에서 12일을 보냈잖아요. 2주를 한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3박 4일 여행이라면은 비가 와도 맞으면서 다녀야지. 뭐 실내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 위주로 코스를 되지. 짜서라도 가야지. 근데, 여유 있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있었고, 그래서 되게 또 새로운 놀라운 이렇게 그 비를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온 덕분에 온 놀라운 발견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비가 왔어.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이제 날이 개요. 2시에 애매하잖아요, 이제. 네네. 어디 가서 뭘 갈까.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오사카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의 고향이에요. 누구죠? 안도 타다오. 안도 타다오가 오사카 태생이고, 오사카에서 건축사무소를 내고, 20대 30대, 뭐 지금도 이제 오사카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서 안도 타다의 건축물 기행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보니까 안도가 지은 그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요?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에 사람들이 가면은 그 나카노지마라는 데를 가게 돼 있거든요. 나카노지마가 뭐냐면 나카가 뭐냐면 중간이에요. 나카가 중간이고 지마는 섬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섬 마치 여의도처럼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이렇게 한강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섬이 있는 것처럼 나카노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건축물 기행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지은 도서관이 있어요. 100년 전에 지은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과학관 이런 도서관 건축물들이 다 있고 근데 여기에 1995년도에 안도가 만든 어린이 도서관인데 참 그 어린이 도서관 이름도 되게 멋있게 지어놨어. 뭐냐면 어린이 책의 숲, Children's Book Forest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멋있네. 가보면은 건물 예술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실 물론 이제 저는 도서관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도서관 다녀보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 워낙 좋은 도서관이 많아서 사실은 안도 다다오의 도서관 가가지고 뭐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다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생겨나는 도서관의 원형이 다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95년도 도서관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사진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우리 요즘 도서관 이렇게 새로 지을 때 보면 항상 중간에 1층, 2층 사이에 계단이 있고 나무 계단에다가 이렇게 자리 같은 거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그게 1995년도에 안도가 만든 어린이 도서관이 딱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그 계단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러니까 왜 그 전에 도서관은 우리가 다 딱 알잖아요. 80년대, 70년대 도서관은 다 왜 열람실이라 그래가지고 방이 딱딱 규격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공간이 한눈에 다 안 들어와. 방들이 다 이렇게 뭐 2열람실, 3열람실, 종합자료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공간이 2, 3층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오고 커다란 배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섬에다가 배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지. 그리고 이 어린이 도서관이 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곳곳에 숨을 곳이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애들이 짱 박히기 좋은 곳들이 딱 있어. 죄송합니다. 짱 박힌다는 이런 그게 딱 적절하죠. 짱. 근데 이게 우리는 요즘 이런 공간들이 많아졌거든요. 어린이 도서관 가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1990년대 한국의 도서관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거든. 사실은 최근 5년, 10년 사이인데 내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들 안도 다다오의 이 건축들을 보면서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95년도에 이런 도서관을 지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건 나는 이게 여행이 이래서 재밌는데 뭐냐면 그 꼬리에 저는 이제 왜 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잖아요. 네. 저는 여행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거든요. 네. 그 도서관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안도 타다오의 전시회 소식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도서관 사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안도 타다오의 도서관 전시회 이 포스터를 도서관 한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시회를 또 보러 갔잖아요. 그 전시회 또 왜 보러 갔냐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온 거야. 네. 그래서 비가 와서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실내 전시회나 보러 가자 해서 이제 안도 타다오의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안도 타다오 그 전시회 제목이 청춘이에요. 안도 타다오 네. 청춘. 네.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20대, 30대 청춘의 시기에 그 지은 건물들에 대한 이 건축물 그 전시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딱 들어가서 어라? 나 이거 봤는데 싶었어. 작년에 뮤지엄 산 있죠. 원주에 네네네. 있는 네네. 뮤지엄 산이 왜 안도 타다오 작품이잖아요. 네. 뮤지엄 산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십시오. 원주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막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안도 타다오 얘기를 하니까 안도 타다오가 누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안도 타다오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책도 많이 있고요. 안도 타다오는 기본적으로 참 놀라운 분인 게 어려서 원래는 그냥 목공 같은 거, 목수 같은 거 하려고 그랬고 권투 선수였잖아요. 네. 아마추어 권투 선수고 근데 이분이 또 권투 선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에 왜 권투 선수가 되면은 다 해외 그 원정 경기를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어린 시절에 해외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그 욕심에 권투 선수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투 선수를 그만두고 이분이 이제 건축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래. 그리고 그냥 독학으로 건축을 해서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청춘의 시기에 혼자서 건축을 독학하면서 지은 집들에 대한 도면과 막 이런 그 사진들이 있는데 작년에 뮤지엄 산에서 안도 타다오 청춘 전시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작년에도 봤거든. 근데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또 안도 타다오의 작품을 감상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섭지코지에 가면은 또 안도 타다오 작품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왜 교회 방주교회인가 몇몇 곳들이 있어요. 그 안도 타다오 제주도 치면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 타다오 이렇게 전시회를 보는데 근데 작년에 본 전시회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여기가 안도 타다오의 유명한 공간 몇몇 곳을 이를테면 물의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건축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홋카이도에 있는 그 물의 교회를 제가 사진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물의 교회를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만든 그 물의 교회라는 그 공간을 전시회 한 곳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눈앞에 요즘은 왜 그 대형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물의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이게 사계절 갑자기 봄이었다가 여름이다가 좀 있으면은 눈 내리는 그 눈에 물의 교회 그 풍광이 보여요 바깥으로. 와 예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물의 교회도 있고 또 오사카에 또 유명한 게 이제 빛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파리에 또 이분이 지은 어떤 그 건축이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왜 요즘 그 영화관 가면 4DX라 그래가지고 왜 정면 말고 양옆으로도 왜 화면 이렇게 영사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치 내가 그 안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 방식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그런 그 상영관을 따로 만들어놔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도 타다오의 이 유명 세계 각국에 있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전시회는 7월까지인가 하는데요. 정말 저는 예전에 사실 안도 타다오의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 독립영화관에서 안도 타다오 영화 상영하는 걸 내가 보면서 그때 벌써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만든 건축을 내가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95년도에 지은 어린이 도서관도 보고
안도 타다오의 작품 세계를 그린 전시회도 보고 정말 좋았어요. 아, 여기서 좀 질문. 안도 말씀하시죠. 타다오의 건축 전시회 청춘 입장료 얼마였습니까? 18,000원. 18,000원. 1,800엔. 18,000원. 아니, 뮤지엄 산 얘기 하셨잖아요. 음. 제가 원주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주의 요즘 주요 어트랙션으로 관광 그 스팟으로 요게 뮤지엄 산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게 왜? 관람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안 된 것도 있었지만 맞아. 그럴 수 요금이 있어.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얼마였지? 그게 뭐 통합권, 명상권, 뭐 기본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제일 싼 게 23,000원.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통합권 46,000원. 아, 그럼 46,000원은 세긴 좀 세네. 그래서 이게 그 뭐냐 거의 놀이동산 요금 맞아요. 놀이동산 뭐지 통합권이라 그러네 그 요금이죠. 그리고 어린이는 입장 제한. 어린이가 입장 제한이 있구나. 유아는 되지만 어린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있죠. 유아에서 초등학교 사이 유치원 애들. 그건 좀 아쉽다. 네, 안도 타다오는 어린이 도서관을 멋지게 만든 분인데 정작 입장 제한은 명상관 쪽. 그렇지. 네, 그건 이해가고. 그건 이해가지. 네. 왜냐하면 참 여러분이 명상관이라 그랬죠. 명상. 네네. 영상이 아니라 명상. 안도 타다오의 그 중 하나가 이 제주도에 있는 공간도 그렇고 안도 타다오는 그 자신이 만든 건축 안에서 조용히 사람이 그 공간의 깊이와 맛을 느끼게끔 명상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찍어서 올리는 사진 보시면은 물의 교회도 그렇고 약간 가만히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 명상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쉽긴 하다. 아이가 입장 제한이라니까. 근데 명상관은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초등학교 애들부터는 컨트롤이 되지만 그렇지. 유치원생은 도저히 명상관에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해가지만 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런 그 제임스 크렐러 밀러 같은데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러 밀러 같은데도 훨씬 규모도 크고 그렇지만 이런 가격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접근성에 가격에 그렇군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아쉽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네요. 7월까지. 근데 그거 하나 보러. 근데 안도 타다오 전시회는 사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거고, 그 전시회에서 저는 되게 사실 또 좋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왜 전시회 하면은 이번 전시 축하드립니다. 안도 타다오 청춘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왜 축전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축전에 누가 나오냐면은 야쿠쇼 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 이제 야쿠쇼 코지가 나와서 이분이 나와서 뭐라냐면 안도상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집을 짓고 계실 것 같은데 부디 오래 건강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분이 그걸 해요. 내가 보면서 참 한 노인이 야쿠쇼 코지도 우리가 보기에 노인이잖아 이제는. 네. 노인이 다른 노인한테 막 이제 그런 건강 축원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이제 안도 타다오가 연세가 많아요. 80이 넘었거든요. 네. 여러 차례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인터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감동이었어요.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보노가 나와요. 유튜브에 보노. 보노가 나와서, 보노는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하니까 보노가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은 awesome. 멋지다. awesome.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awesome 하지. 근데 나중에 와서 딱 그런 거야. 자기가 빛의 교회에 가서 O를 느꼈다. 왜 awesome에서 AWESOME잖아요. awesome이. 네. 멋지다 할 때 그 awesome인데 사실은 그 awesome의 O는
경이롭다 할 때 왜 경외감을 느낄 때 그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오썸이 아니라 안도 타다오가 멋있는 거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 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야, 역시 음악가네.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잠깐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안도 타다오의 이 전시회 그 건축물을 쫙 보고 약간 명상 같은 그런 그건데 그 경건한 그 음악이 쫙 그 공간을 채우는데 딱 보면서 와, 끝났다. 진짜 멋진 노인들의 향연이구나. 진짜 멋진 노인들의 향연이구나 싶었고요. 자,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훅 넘어가도 돼요? 네, 훅 넘어가 주세요. 훅 넘어가서, 왜냐하면 실은, 한국에도 진짜 멋진 노인이 있잖아요. 누구지? 한국의 멋진 노인으로 가려고. 나는 이분이 우리의 희망이야. 최재천. 그렇지. 우리 사실 지난번에 우리 박동 부장님이 최재천 선생님 그 책 이렇게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가 오니까 하도 비가 와가지고, 그래, 책이나 읽어야겠다. 참, 비가 올 때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영화광이자 독서광, 그리고 여행광, 이 3광이에요. 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 여행광은 영화광이 되고 독서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비 오는 날 그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영화 승부를 봤고요.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세요. 그래요? 죽입니다. 그래요? 죽여요. 와, 나는 이병헌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냥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진짜 신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왜 1970년대 80년대 진짜 가난하던 시절에 네,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의 그때 당시 국민 스포츠가 바둑이었단 말이에요. 전 사실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었는데 봐야겠다. 아니 난 바둑 전혀 몰라요. 나도 바둑 둘 줄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페이커가 있다면 네. 그때는 조훈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원래 바둑은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기원이 중국이고 그리고 바둑이라는 문화가 또 꼽힌 거는 일본이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 70년대 80년대 일본은 왜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나라였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래 이제 한중일 이 삼국 그 국제 기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탁 만들어서 일본 기사들이 여기를 제패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조훈현이 그걸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페이커 하지만 사실 원조 이 한국의 이 브레인을 제대로 이렇게 그 게임에서 네. 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는 사실은 조훈현 구단이었는데 그 조훈현 구단이 집에 이렇게 제자 하나 들였다가 이창호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매력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거는 유아인이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그냥 이창호예요, 이창호. 그래서 나는, 유아인 배우가 어떻게든 이 힘든 시간 잘 자숙하고 좀 그걸 해서 대중들의 어떤 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저는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보고 나면 유아인이 너무 아까워요. 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동 부장님이 또 추천하신 그 최재천 선생을 내가 또 한 번 더 그래 나도 최재천 선생 책 한 번 더 최재천의 희망 수업 봤어요. 희망 수업. 희망 수업. 봤어요 혹시? 최재천의 희망 수업. 네, 안 봤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최재천 선생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 많이 읽었는데 솔직히 저는 최재천의 공부는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 쓰여진 책이라서 너무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막 그런 그건데 그리고 최 선생님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와 코로나 이야기를 막 섞어서 하다 보는데 희망 수업은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네.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되게 재밌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처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네. AI,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항상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간은 똑같은 걱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나오면 우리 삶은 대혼란이 빠질 것이다. 기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적응했고 다음 단계로 올라섰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 인류가 또 다음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딱 하신 얘기가 뭐냐면 AI가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을 대신해 준다면 네. 일은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른 짓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밌게 그렇지. 노는 것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라. 희망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책의 제목도 희망 수업이고요. 네. 그래서 희망 수업이구나. 그래서 희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너무 우리가 걱정하며 바라보지 말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네. 특히 뭐 교육이라든지 진로 적성, 뭐 노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참 좋은 어른으로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과학자로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을 이렇게 접하고 또 공부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를 딱 비교를 해주십니다. 아인슈타인과 피카소가 둘 다 천재라고 불리지만 너무 다른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 참 글을 잘 쓰셔.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이 두 사람을 야구 선수로 비유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은 타율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장외 홈런을 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딸랑 2개 가지고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에. 네. 딸랑.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 근데 피카소는 수없이 많은 단타를 치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홈런도 나오고 그 중에 몇 개가 말로 홈런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는 평생 엄청난 수의 작품을 남겼고 물론 뭐 게르니카라든지 아비뇽의 여인들 같은 그런 명작도 있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작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작년 제가 6월에 도쿄 하코네 여행 갔다가 하코네 야외 조각 미술관에서 피카소가 본 얘기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피카소가 조각도 한 줄은 몰랐다. 회화 그림 그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야외 조각관에 갔더니 피카소관이 있는데 피카소가 나이 60이 넘어서 도자기를 새로 배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도예 작품을 남기는데 일본에 피카소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렴한 도자기 피카소 작품들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보면서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야? 싶었거든. 진짜 투박하고. 근데 왜냐? 60 노인이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갑자기 60 넘어서 도자기를 새로 배운 거예요. 일본 가서 배운 거죠? 모르겠어요. 아니야. 하여튼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피카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싼 그림들도 많아.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홈런을 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최지선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항상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첫 타석부터 홈런을 칩니까? 첫 타석에는 번트 대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최지선 교수님이 최초로 쓰신 논문은 한 페이지 반짜리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잘 없어요. 왜냐?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천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피카소처럼 해야 되는데 피카소처럼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매번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길을 쓸 게 아니라 그렇지.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그 안에서 내가 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도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라는 거죠. 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7세 고시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기업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거에는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만큼. 자, 근데 이런 빠르게 성장할 때는 짧은 순간 만들어진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격차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는 누가 학교 때 공부를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누가 더 좋은 입지에 집을 샀느냐, 이걸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저성장기잖아요. 네. 저성장기에는 짧은 시간에 작은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 남들보다 더 이걸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거든. 이제는 저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을 꿈꾸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성실한 피카소가 되기를 그걸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실패도 해보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너 중고등학교 때 성적 상위권 아니면 너는 네 인생 망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네 인생 끝나,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너 대기업 정규직 아니면 너 인생 끝나. 물론 한국 경제가 그런 일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 커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랜 시간 고민해가면서 고쳐나가야 할 사회적인 문제인 거고,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지는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 최지선 선생님의 책을 읽고 최지선의 희망 수업을 읽고 아이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아침에 썰이 길었습니다. 아니, 희망 수업도 그 종이책으로 들고 가신 건 아니죠? 이거 밀리의 서재 있어요. 난 밀리의 서재를 너무 사랑해. 이게 보니까 희망 수업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희망 수업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양심 이 두 권이 같은 시기에 나왔나 봐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맞아요. 그 최재천 선생님 그 유튜브 만드는 팀 채마존. 그래서 최재천 팀 채마존 저해서 이게 두 권이 묶여서 세트로 나오네요. 수업 세트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뭐 비 오는 날 그 숙소에 있어도 제 값을 하셨네요.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가서 뭔가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받는 자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50 이후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진이 빠질 때까지 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비 오는 날 나가서 막 철퍽거리면서 다니고 막 그래서 힘들었어. 그러면 숙소에 와서 내가 책을 읽을까? 아니지. 그냥 쇼츠 봤겠지. 나 쇼츠도 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서를 한다는 건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예 안 나가고 그냥 숙소에 있는데 하필 방도 너무 작아가지고 방 안에서 내가 뭔가 운동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책만 읽었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50 이후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최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AI 인공지능이 이 로봇과 기계와 이렇게 협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는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50 이후에 가장 잘 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독서와 여행과 운동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탁구 치러 가야지. 아이고. 한 20분 내가 탁구를 안 쳤기 때문에 우리 그 탁구반 선생님들이 나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오사카 혹시 아주 싼 티켓 나오면 하나 끊어가지고 안도 갔다 오고 요것도 가서 읽고 뭐 그래야겠네. 근데 시간이 없다. 나는 이제 복직하거든요. 시간이 없구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 박동 부장님은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저기 네, 알려주세요. 박동 부장님 저기 사모님도 들을 텐데 나 혼날 것 같긴 한데 박동 부장님은 이제 휴가를 나 자신을 위한 휴가도 써야 돼. 말인즉슨 뭐냐면은 생각해봐. 만약 이제 이번에 뭐 한 3일 황금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5월 5일 어린이날, 뭐 대체 공휴일 뭐 이래가지고 한 3일 만약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하루, 화요일 하루 해서 5일이잖아요. 네. 4박 5일이면 오사카 가서 뭐 그냥 다 봅니다. 4박 5일이면.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 연휴 전체를. 그치. 내가 너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박동 부장님이 이제 다음 목표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박동 부장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나는 52에 퇴직했지만 박동 부장님 내가 보기에 한 60까지 일하실 것 같거든. 아니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아니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네. 60에 이제 그래서 박동 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년 후에 이 내가 빌린 책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면서 오사카를 가기 전에는 내 이 얘기 다시 들으면서 그때 민식이 형이 어디 가라 그랬었는데 무슨 섬에 무슨 도서관이 있다 그랬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렇게 다시 왕성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박동 부장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괜찮아. 우리에게는 기나긴 노후가 있어. 팟캐스트에서 담지 못한 또 그런 코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풀 겁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를 보고 그걸로 구글 어스 지도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도 되겠죠? 근데 제가 블로그에 푸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요즘 나중에... 블로그 여행기가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 네. 실은 제가 왜 스리랑카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잖아요. 다 밀렸구나. 다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막, 계엄이며 탄핵이며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네. 내가 블로그에 한가하게 대만 여행기를 올리기가 너무 난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여행기를 안 올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난 너무 아까운 게 그 여행기도 나름 그래도 내가 막 이건 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게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만 여행기도 올려야 되고 오사카 여행기도 올려야 되고 조금 밀리긴 하는데 꾸준히 다 올릴 겁니다. 제가 하여튼 블로그에 여행기 올라오는 것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박동 부장님 지난 한 주간 혹시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으면 또 지난 한 주간은 박동 부장 덕분에 내가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았고 지난 한 주는 뭐 제가 좀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이잖아요. 도서관을 바꿔야 될 상황이 닥쳐가지고 뭐 준비 좀 하느라고. 예. 근데 그 전에 읽었던 책 이건 또 사실 저희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이런 책을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 내게 됐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그 본격적인 북팟캐스트로 막 조명받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결이 맞는 분들이 가끔 저 이런 책 썼는데 해서 머리를 극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책이 되게 좋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기? 네, 이거 뭐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읽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거 아마 우리 김 작가님도 읽지 않으셨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아니요. 아직 정말 죄송한 게 안 읽으셨구나. 제가 그때가 이제 일본 그리고 제가 사실 왜 그 전에 이게 저의 문제인데 저는 한번 꽂히면은 너무 밑깊이 파고 들어가요. 제가 왜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네. 그 책 이제 왜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소양 작가님 작품을 다 읽어버렸잖아요. 맞다. 소양 작가님 책을 내가 막 교보에다가 주문해가지고 막 화원기 문구며 막 그리고 소양 작가님이 나오신 엔솔로지 집들까지 내가 싹 다 찾아서 막 읽어버렸잖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책을 한번 그렇게 읽기 시작.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행 갈 때 제가 종이책은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즘. 짐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읽다 보니까
그 보내주신 책은 저는 못 읽었어요. 아직 그 사실은 포장도 못 뜯었어. 내가 지금 네네. 근데 어땠어? 이거 금방 읽어요. 네, 금방 읽어서. 제목이 뭔데?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이거 부제가 제주에서 브랜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터뷰집인데. 나 다음 주에 저기 제주도 가는데 이 책 들고 가야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저한테 좀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다정이라는 아마 1인 출판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이게 우다정 인터뷰집 이렇게 돼 있고 출판사가 로컬 취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1인 기획자가 사실은 인터뷰어로서 책을 기획해서 7분의 그 제주에 내려가 가지고 지금 작은 가게를 하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그 플레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소위 이제 제주 이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브랜드를 구축한 분들 7분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인데. 이거 우리 박동 부장님이 딱 이 관심 가질 만한 맞아요. 그런 주제네요. 그리고 요 1인 출판사로서 로컬 취향이라는 브랜드로 내신 것 같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이 이거예요. 뭐예요? 그 나를 주눅들게 하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대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고 이 책을 슬로건을 잡으셨어요. 그게 되게 좋은 얘기다, 그죠? 좋은 말씀이다. 사실 우리가 뭐 신문, 잡지, 뭐 방송 이런 데서 막 화려하게 성공한 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많이 접하잖아요. 읽어보면 좀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그치. 근데 넘사벽이지. 넘사벽에 넘사벽.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롤로그에.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앞서간 이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이 도리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발목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항상 감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그렇고 우리도 이 부분 이렇게 공감이 간다. 나도 저게 너무 나하고 먼 이야기는 아니고 나도 이런 부분에서 유의하면 나의 이런 점을 살리면 나도 전혀 바뀐 저런 환경에서 한번 제2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고 이 제가 저한테 또 좀 다가온 이유가 사실 저희 누나가 이촌 제주 우리는 제주 이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예 그게 거의 이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은 정도의 큰 그 정도의 변화야? 큰 변화예요. 그래서 좀 여기 나오는 분들은 사실 10년 내인 것 같아요. 거 가신 지. 저희 누나는 그보다 더 전에 가셔서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이민이나 이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사실은 제주도 내려갔다가 다시 2년 만에 정리하고 왔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딱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제주도에 되게 아파트까지 이렇게 전세를 구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연세죠 거기는. 부동산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근데 참 여기서 하실 일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일을 찾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다 돌아갑디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지를 못해서 다시 서울로 컴백을 했거든. 그래서. 근데 근데 여기서 확실히 자리 잡은 분들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무계획으로 충분히 놀고 어슬렁 거리다 기회를 잡은 분들 있고. 피카소다, 피카소. 그런가? 그리고. 왜냐면 피카소 이렇게 어슬렁 놀다가 이렇게, 얻어 걸리는. 정말 분석적으로, 치밀하게. 그렇게,
자기가 뭘 할지를 갖다가 찾아내고. 아, 너무 좋네요. 각양각색 10인 10색의 이야기구나. 7인 7색인가 보다. 아마 7분쯤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네, 또 기회를 찾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중에 내가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괜찮았고, 특히 저는 맨 처음에 그 인터뷰에 등장하는 올리브 스탠다드라는 브랜드를 만든 이정석이라는 분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약간 박동원 부장님 과인데 박 부장님 되게 치밀하잖아. 그랬나? 근데 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의사결정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일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환경과 자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근데 여기까지 다 하죠. 목록에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지워가, 이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지운다. 보통은 내가 이거 잘하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조합하면 요거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먼저 확실하게 지워요.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뭘 하면 안 될지 아는 감각이 더 분명했고 판단하기 쉬웠다. 이야, 그거 되게 맞는 말이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보통.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가려고 그러지. 안 되는 거를. 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중 펜션, 카페, 귤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제주에 온 게 경쟁을 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 펜션, 카페, 귤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지. 제일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누나네가 딱 이걸 했어요. 펜션, 카페는 귤? 안 했는데 귤도 하고. 그 펜션이 지금 굉장한 골칫덩어리가 됐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크고 분명한 장벽은 가장 빠르게 넘는다라는 또 주의를 갖고 있고.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그래서 제주에 올리브 농사를 짓고 근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올리브 농사를 지어요? 네, 제주 올리브라는 컨셉을 갖다가 실제로 농사도 짓고 그걸로 2차 상품도 만들고 또 3차 관광 체험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안 되는 거 지웠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아니라면 남는 거는 사업인데 그거를 요걸로 잡은 거죠. 그런데 요 시기에 제주의 기후가 올리브에 적합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 지중해 쪽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올리브에 되게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올리브라는 아니, 사실 여기서 내가 잠깐 끼어들자면 네. 제가 최근에 난 항상 왜 건강책을 많이 읽잖아요. 건강에 관련해서. 최근에 생긴 새로운 루틴 중 하나가 뭐냐면 식용유를 무조건 올리브유만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그전에는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왜 가보면은 마트에 가보면 항상 더 싼 거는 포도씨유라든지 그냥 식용유라든지 콩기름 이런 게 훨씬 더 싸거든요. 올리브유가 되게 비싸요. 맞아요. 진짜 비싸요 요즘에. 비싸요.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되게 비싸. 그래서 나는 비싼 거 대신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싼 포도씨유 뭐 이런 거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질병 해방인가 하여튼 어떤 책에서 미국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기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식용유가 은근히 되게 중요한데 올리브유가 아닌 것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이 건강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라든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올리브를 잡은 거 이거는 되게 놀라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리브에 대해서 남들보다 충분하게 긴 시간 동안 접하고 그 효과를 갖다가 느끼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고. 여기 또 이분이 의사결정 기준이 되게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농업을 하기로 하고 종목을 고르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비용, 고수익.
경쟁 작물이 아닐 것.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경쟁 작물 아닌 건 생각하지만 고비용, 고수익 요 구조 있잖아요. 보통은 저비용 고수익을 노리죠. 그렇지. 근데 이분은 이제 고비용 고수익은 일단 제외하고 이분이 잡은 거는 저비용 중수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스타일도 있고. 요건 내가 저기 제주 여행 갈 때 들고 가서 실제로 여기 나온 데를 한 군데씩 가보는 것도 가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고요. 요 얘기도 제가 25일 날 제가 제주에서 갔다 이거 읽고 갔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그렇지. 반을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했나 여기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고민하며 방황하는 분들, 답도 없지만 대안도 없다 라고 쉽게 좌절하는 분들, 여기가 아닌 저곳이 더 흥미로워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끌리는 분들, 조직 밖에서 나만의 일을 찾아 또 다른 삶의 챕터를 시작하고 우리 얘기인데 우리 얘기? 싶은 분들께 사실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굉장히 넓은 층의 타겟이에요. 모든 사람들 얘기지 뭐. 네. 다 자기 얘기로 그래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슬로건에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얇고, 그러니까 책이 두껍지 않고 작지만, 진짜 또렷하네. 이 주제의식이 또렷한 그런 책이네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소개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실은 제가 재테크 책 읽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는 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월에 무슨 월세만 몇천을 번다더라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왜. 그리고 코인 해서 내가 몇 배를 그런 책들을 나는 보면서 아니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월급만으로 재테크하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썼는데, 그래서 나는 나름 그래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또렷한 컨셉이 있는 책이었거든요. 이라고 썼는데 제가 책 내고 난 다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내가 쓴 그 컨셉조차 요즘 20, 30대에게는 넘사벽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어떻게 재테크를 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사실은 부동산 하고 이렇게 빌라 이렇게 하고 임장 다니고 코인하고 미국 주식하고 이게 나한테는 더 어려워 보이고 월급이 나는 훨씬 더 쉬운 소재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책을 썼는데 월급 절반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넘사벽이었더라고. 하여튼 근데 다행인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다음 트레바리 모임에서 주제를 돈으로 하고 되게 이제 후한무치하게도 전혀 양심에 털난 거지. 첫 책을 내 책으로 했거든.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이걸 첫 책을 했는데 트레바리는 왜 모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독후감을 항상 먼저 제출을 해야지 모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독후감이 이제 올라오는데 되게 감동이잖아. 막 어떤 이제 30대 직장인이 이 책을 따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재테크 책이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이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인생을 어떻게 내가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커버가 이게 빛을 가린다니까 이 책이.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근데 그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너무 넘사벽인 어떤 무언가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답을 알려주는 책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박동 부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책도 그런 어떤 하나의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언제 가세요 근데? 또 가. 날짜는 내가 일부러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 이 동선을 저는 미리 알리진 않습니다. 다녀와 상당히 그렇지. 그 왜 그러냐면, 왜 가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 이게 너무 이거 심하게 우리 박동 부장님 배가 아플 수 있어. 뭐냐면, 노인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있어. 노인학회에서 저한테 기조연설을 부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살아갈 길을 대해서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 좋죠. 저야 그냥 항공권이랑 숙박이랑 다 해주신다고 하니 덥석 받아가지고 아니 가는 겁니다. 노인 학회가 열리나 보군요. 네, 노인학회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올해. 그 노인학회는 그럼 노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게리온 탈리지. 아니, 그런 거 당연히 있죠. 노인의 삶에 대해서 노인학회가 있죠. 제가 요거는 제가 노인학회가 다녀와서 제가 다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노인학회가 뭐 하는 곳인지는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라서. 예.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 효과인 것 같아. 제가 유튜브 나가서 왜 고령화 시대 앞으로 우리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도 했더니 노인학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무슨 노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노인도 아닌데 그런데 근데 왜 가는지는 알죠? 장소가 제주도라 그래서 바로 제가 연락 받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초연설 할게요. 뻔뻔해 아주. 축하합니다. 일단 하겠다 그러고 가서 무슨 얘기 할지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지 뭐. 야, 다음 주 주제가 그냥 다 잡혔네 그냥.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 다음 주는 제가 또 부산 국회도서관에 갑니다. 여기서 저기 예고해야겠다. 블로그에서는 아직 못했는데 5월 17일 부산 국회도서관에서 오후 2시에 글쓰기 강연을 합니다. 간만에. 그래서 혹시 부산에 계신 분은 저희 청취자들 가운데서 부산 계시는 분은 17일 날 오후 2시에 부산 국회도서관 놀러 오세요. 국회도서관은 여기는 건축물 자체로도 상당히 가볼 만한 곳이죠. 우리 박동 부장님 증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산, 그 다음 주는 제주도입니다. 네, 강연을 빈자해 전국으로 하고 그리고 책 쓰기 집필 원고 작업을 빈자해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김 작가였습니다. 부럽습니다. 입니다.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